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조선의 통치제도, 오늘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그 다음에 교육 및 과거 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용어 풀이만 하시면 머릿속에 쑥 들어갈 거예요. 쑥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그 한국사에 대한 그런 편견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죠? 네,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저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강의 속으로 출발. 우선 중앙정치제도를 볼게요. 중앙정치제도. 우선 자료 화면 보면서 중앙정치제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고려왕조 배웠을 때의 뭐죠? 그 정치제도 이성육부, 그거 기억하시면서 잘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왕이 있어요. 그렇죠? 왕이 있죠. 그 왕 아래에 그 재상들이 모여 있는 뭐가 있다? 의정부가 있다라는 거죠. 삼정승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의정들이 있는 거예요. 의정, 그죠? 의정들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여기 보면서. 그 다음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육조가 있다. 여기 이제 실무행정이죠. 원래 고려시대에는 얘네들 뭐라고 불렀죠? 육부라고 불렀죠. 이호의 병형공. 이조는 뭐죠? 살림살이 하는 거죠. 살림살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조는 호호호호 뭡니까? 예, 재정 담당하는, 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예조는 뭐 예의와 관련된 거, 국가의 큰 행사라든가 또 외교와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이제 예조고, 병조는 국방부죠. 예, 국방부. 형조는 형벌을 다루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법무부, 그 다음에 공조는 공사 관련되는 거, 뭐 도로교통부, 이런 것이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 아래에 여러분들의 승정원이 있는데, 승정원이 여러분들이 승정들이 있어요. 승정들이. 승지들이 모여 있어요. 승지들이 모여 있다 해가지고 승정원이에요. 이 승지들이 국왕의 비서인데, 국왕의 으뜸 비서 있죠. 수석 비서. 오늘날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 뭐라고 부릅니까? 도승지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국왕의 비서기고. 자, 요거 이제 비교 한번 해보면은, 고려시대에는 이 승정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중추원이라고 불렸죠. 그죠? 그래서 이 중추원에는 누구와 누구로 구분되어 있어요? 추밀하고 승선이 있어요. 추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추밀은 국가의 기밀을 다룬다. 기밀을 다룬다 해서 추밀. 승선은 원래 국왕이 이제 순수한 비서 역할을 한다 해서 승선,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승정원 비서기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의금부가 있습니다. 의금부가 있는데, 의금부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당장 죄인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 전하, 죄인까지 하나하나 의금부에 가두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들으면 밖에 금부도사는 있느냐? 그러면 예 전하, 당장 가가지고 누구를 잡아오거라 그러면 예 전하, 금부도사들이 있어요. 의금부. 이거는 뭐냐면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예요. 사법기구. 재판하는 기구. 국왕의 직속에 있어요. 직속에. 원래 법무부 어디에서? 형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형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자잘한 잘못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고, 이 높은 신하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뭐 대역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국왕이 바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죄를 잡아오잖아요. 잡아오면 뭐예요? 국왕이 직접 물어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서는 국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의금부다. 아, 무서운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 그 다음에 3사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술하는 곳이고, 성균관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국립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한성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시청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이제 3사가 있는데, 3사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고려시대의 제도를 설명을 할 때도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고려시대에는 3사를 이 3자를 안 쓰고 아라비아 3자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3사 했어요. 이 3사는 고려시대의 3사는 뭐 하는 곳이냐?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다 라는 거였어요. 고려시대에는. 근데 조선시대의 3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세 개의 기구를 합해서 3사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데 사헌부, 헌부, 헌자에 주목을 해줘요. 헌자에. 군인들 잘못하면 누가 잡아가요? 헌병이 잡아가죠. 헌병이죠. 그러니까 일반 병보다 높다 해서 헌자 쓰는 겁니다. 일반 법보다 높다 해가지고 높은 법률, 최고 법률 뭐예요? 헌법이죠. 사헌부예요. 높아요. 헌병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들 감찰하는 곳입니다. 감찰하는 거. 이게 사헌부예요. 오늘날 따지면 뭐 감사원 이런 데 되겠죠. 감사원 같은데. 관리 감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왕이 임명한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부정부패 저지르는지 감찰하는 곳이죠.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 여기에서 우두머리를 대사헌이라고 불렸어요. 장관급이에요. 대사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사간원 나오죠. 사간원. 이제 간 알죠? 간. 뭐예요? 간하는 곳이죠. 간쟁을 담당하는 거죠. 이 간쟁은 바로 뭡니까?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따져. 국왕이 뭐 하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따지는 거. 이게 얘네들의 임무예요. 사관원의 임무예요.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여기에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러요? 대사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사간. 자, 그 다음에 3사 중에 마지막이 뭐가 있습니까? 홍문관이 있습니다. 여기 떨어질 뻔했네. 홍문관이 있어요. 홍문관이 있어요. 홍문관은 여기 문. 그래서 자문하는 거예요. 자문하는 것이에요. 홍문관, 자문하는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옥당이라고 불러요. 옥당. 그래서 홍문관은 보통 당대의 최고의 학자를 홍문관의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 중고생들 다니는 학원들 가운데서 대제학 학원 이런 명칭을 쓰는데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학이라고 불러요. 이 홍문관은 어느 임금 때 설치가 됐냐면 성종 때에 설치가 됐어요. 왜 성종 때 이게 설치가 됐느냐?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홍문관의 전신이 뭐였냐면 집현전이에요. 집현전. 이 집현전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이 만들었죠. 그렇죠? 세종이 집현전을 떡하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단종에게도 충성을 다해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집현전 학자들을 누가 품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세조가 수양대군이 품고 가려고 그랬죠.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멀리 보내거나 해버렸죠. 그래서 세조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현전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럼 3사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군이 되는 성종 때는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집현전을 부활하는데 이름을 홍문관으로 바꾼 거예요. 홍문관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국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을 뒷받침해주는 의정부가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뭐가 있습니까? 육조가 있죠. 이건 아주 필수 불가결한 기구죠. 그리고 국왕을 보좌해주는 승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인 뭐가 있어요? 의금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기구는 어떤 성격입니까? 왕하고 직접 가깝기 때문에 왕권 강화의 성격이다라는 거죠. 이건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고, 그렇죠?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랑 조선시대가 약간 다른 점이 국왕을 견제하는 기구조차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의 대간이라고 해가지고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든가 어사대 관원, 어사대에서 일하는 관원 같은 경우에는 서경, 봉박, 간쟁 이런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걔네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조선시대는 발전을 해가지고 아예 국왕을 견제하는 기구를 상설화한 거예요. 기구를 상설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사예요. 그래서 이 삼사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제하는 겁니다. 견제. 그래서 삼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에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삼사의 출신들이 나중에 얘네들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육조의 판서도 되고 의정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글이 바뀌었죠. 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삼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 자, 지방행정제도는 고려는 좀 약간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뭐 호족들을 어느 정도 좀 달래기 위해서 호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자치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성종 때에 유교적 통치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도 관리를 파견했죠. 그래서 전국에 중요한 것을 12개를 주었죠. 12목. 그래서 12목의 외관을 파견하소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하나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의 거란족들 때문에 자, 고려의 전체의 영토를 그 성격에 맞게 5도 양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 향부곡소라는 특수 행정구역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조선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월해요. 조선은 여기 잠깐 보시면서 전국을 뭘로 나누죠? 팔도로 나눠요. 팔도.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래도 있죠. 팔도 사나이, 그렇죠? 팔도 사나이가 맨 처음에 보람찬 하루 일을 그거 팔도. 전국을 의미하는 거죠. 팔도. 도 아래에 부목군현을 두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줄여서 군현을 둡니다.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군현을 둬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리, 통 이렇게 둬요. 오늘날도 보면은 무슨 면 무슨 리, 통장님, 반장님 그러잖아요. 이런 걸 두는 거예요. 자, 군현을 두는데 조선의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된 곳이 더 많았죠. 속현이 더 많았죠. 그래서 속현은 누가 다스렸어요? 그 주변에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에서 감독을 하고 속현의 실무 행정은 향리가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왕권, 중앙집권이 지방 곳곳까지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에브리. 그러면 지방 곳곳까지 왕권이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에 파견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관찰사라고 불러요. 판서급이 갑니다. 판서급.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감사라고 불러요. 감사, 줄여서 감사. 그래서 평안도에서 일한다 해서 평양감사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충청도에 가는 관찰사에서 충청감사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감사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관찰사 아래 여기에 파견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수령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수령. 김일성 수령 동지 그 수령이 아니라 수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다 해서 수령이에요. 얘를 보통에 보면은 뭐 사또라고 불렸던 거죠. 자, 이제 간단한데 관찰사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에 안찰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찰사는 직급이 낮은 애들이 갔던 거고요. 얘네들은 임시직이죠. 항상 늘 있었던 애들이 아니죠. 어쩌다가 저 동네 한번 돌아보고 와 그러면 돌아보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관찰사는 항상 있습니다. 상시 거주예요. 상임직이에요. 상임직. 그 다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관찰사가. 그러면 수령도 얘와 똑같아요. 얘와 똑같아요. 요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수령들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군사권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피제로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피제. 상피제라는 게 뭐냐면 피한다라는 거죠. 피해. 뭘 피해? 자기 고향은 피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 가면은 뭐 지 마음대로 고향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수덕수덕 가지고 지들끼리 막 그냥 뭐 짜웅해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뭐 할 수 있고 뭐 부정부패 저지를 수 있고 그래서 상피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춘향전에 보게 되면은 이도령이 자기 고향인 전주에 가죠. 남원에 가죠.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피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견이 된 지방관들 수령이 이렇게 있으면 수령이 이렇게 있으면 수령을 또 보좌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이 어디에 속되면 육방이라고 불렀어요. 2호의 병영공 똑같아요. 2방, 예방, 뭐 호방. 여봐라 2방을 예의사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육방 관속들이 있습니다. 육방 관속.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리라고 불렸던 겁니다. 중간 계층이에요. 자, 얘네들이 실무 행정을 하는데 이 향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한번 알아볼게요. 향리가 고려시대의 향리가 있고 조선시대의 향리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향리 똑같이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데 얘들도 중인이고 조선시대도 중인인데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뭡니까? 지배자입니다. 조선시대의 향리는 그저 향리일 뿐이에요. 육방에 있는. 실무 담당만 하는 얘네들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향리들이 직역을 세습하는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토지를 받았죠. 예, 토지를 받았습니다. 직역을 세습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았어요. 얘네들은 무보수로 토지를 받지 않아요.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향리들이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남겨먹기 위해서. 그러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만큼 거두어라. 1,000원을 거두어라 그러면 1,200원, 1,300원, 1,500원 이렇게 거두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향리.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또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얘네들이 환영을 해가지고 파티도 벌리고 딱 하는데 이 사또는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이 동네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뜯어볼까 그런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럼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잘 감시해라. 얘네들을 행정을 담당하는 얘네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조선에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향소예요. 자, 향이 뭘 의미하는 줄 알죠? 그 지역에 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유향소. 그래서 향청, 나중에는 이름을 향청으로 고치는데 여긴 주로 누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양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향소에는 수령한테 뭐를 하느냐? 우리 동네는 이런 곳이에요. 사또 자문을 해주고 얘네들은 뭐를 해요? 감시를 한다 하는 겁니다. 유향소. 그러면 이 유향소가 얘네들을 뭐하는 기구다? 견제하는 기구다. 중앙에 왕과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두었듯이 삼사를 두었듯이 이것을 두었다라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경제소라고 있었어요. 경제소. 아니 경제.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다. 경제소. 그러면 이 경제소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데 어떤 이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 관리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소는 재경 충청 향후에, 재경 부산 향후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왕은 이 경제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니네 동네 어때? 라고 물어봐요. 세금이 잘 안 거치는데 그러면 여기 경제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디다 연락을 해요? 얘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죠? 얘한테 연락을 하겠죠. 야, 니네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그럼 얘들이 대답을 미적미적거리진 않죠? 그게 말이죠. 여기 있는 애들이 부정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뒀던 거는 중앙집권도 추구를 하면서 향촌 자치도 추구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과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및 과거 제도.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이 도의 명칭이 이 동네에서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그 지역의 이름 앞 글자를 딴 거는 알고 계시죠? 함경도다 그러면 함흥,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경흥, 그 다음에 강원도다 그러면 강원, 강릉, 원주, 그 다음에 경상도다 그러면 경주, 상주, 전라도다 그러면 전주, 나주, 황해도는 또 뭘까요? 황주, 해주, 평안도는 평양, 안주,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진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자, 과거제도 볼게요. 자, 과거제도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듯이 문관, 무관, 기수관이니까 문과, 그 다음에 무과, 잡과 이렇게 있습니다. 잡과는 똑같아요. 어디랑? 고려시대랑. 기술직들을 뽑는 거예요. 기술직들. 이게 잡과예요. 잡과. 그래서 보통의 중인들이 여기에 응시랍니다. 기술직들, 중인들이 잡과에. 그러면 무과와 문과가 있는데 이 무과는 고려시대에 없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려 말에 무과가 신설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조선시대에 무과가 생겨납니다.
거의 있었다. 그 다음에 문과가 있는데 이 문과는 크게 뭐와 뭐로 나눠지느냐? 크게 뭐와 뭐로 나눠지느냐? 소과와 뭐로 나눠진다? 대과로 나눠진다. 이 소과, 대과 나눠지죠? 자, 이 소과를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다 해서 생진과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소과. 생진과예요. 생진과. 대과. 여기에 합격한 애들이 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 대과를 문과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대과에 합격하면은 중앙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원과 진사가 뭐냐? 이건 벼슬의 이름이 아니라 시험의 이름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고려시대 때에 생원시를 뭘로 보냐면 명경과로 보는 거고요. 진사시를 뭐로 보냐면 재술과로 보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논술시험을 합격한 애들을 조금 더 알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허생원 그 다음에 뭐 최진사 벼슬의 이름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소과에 합격하면은 지방의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대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대과에 합격해가지고 몇 명을 뽑느냐? 33명을 뽑는다. 33명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몇 년마다 한 번 보느냐? 3년마다 한 번 본다. 3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을 우리가 식년시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하게 보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 별시,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별시 가운데서 뭐 증광시 이런 게, 증광시가 뭐냐면 뭐 국왕이 특별하게 뭐 과거 본다. 그럼 증광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10년시 3년에 33명 뽑는다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무과도 똑같아요. 얘네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몇 명 뽑아요? 여기는 28명 뽑아요. 많이 뽑지 않아요. 28명 뽑아요. 28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에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초시가 1차 시험이고 복시가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이 이게 대과입니다. 대과. 이게 복시예요. 복시. 그러면 합격을 하면은 전시를 하는데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3차까지 보는 거예요. 3차라기 보기보다는 전시에서는 33명 뽑혔잖아요. 복시에서 33명 뽑혔잖아요. 여기에서 뭘 매기는 거면 국왕에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등수. 그래서 그 등수를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중하. 갑, 을, 병. 그러면 11명 되겠죠. 그래서 최고 상위에 뽑히는 거를 갑과에 합격을 했다. 중간에 을과에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병과에 합격이다.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최고 1등을 했다 그러면 장원급제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무과도 똑같습니다. 무과도 똑같아요. 무과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시험은 법제적으로 고려와 비슷해요.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가 가능한데 이게 법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과제가 아니라 과거에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한데 양인은 일반 백성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문과는 어떻다? 문과는 농민, 양인인데도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돼요.
양반 얘네들이 됩니다. 그래서 서얼, 섭의 자식들이죠. 얘네들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뭐 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문과응시 안 돼요. 문과는 굉장히 시험 응시 자격을 까다롭게 했어요. 아, 그러면 농민들은 시험 볼 수 있으니까 문과 볼 수 있겠네. 이렇게만 해놨지 농민들이 어떻게 시험을 봐. 보통의 문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통은 20살까지, 예? 보통 5살부터 서당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0살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해야지 합격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율국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을 그 지방에서 보는 시험 또 특별한 시험 뭐 해가지고 9번을 봤습니다. 어린 꼬마 때부터 9번을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 조선에서 행해지는 과거 시험이랑 과거 시험은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율국은 장원급제예요. 당시 천재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과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있고요. 기타로 뭐가 있냐면 우리 교재에 이게 있습니다. 문음, 천거 이런 게 있는데, 문음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냐면 음서라고 그랬죠. 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분이 높을 경우에 이렇게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는 거. 보통의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이었죠. 5품 이상의 자제들이 이 음서 혜택을 보았죠.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은 보통 3품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혜택이 있다고 해도 내 자식이 나의 백으로 관리가 되는 거를 불명예로 여겼어요. 불명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과거 시험을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거는 뭐냐면 이제 추천이에요. 추천. 이것도 극히 일부분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히 일부분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놓고 봤을 때 고려 시대보다 조선이 어떻다? 그쵸? 공정했다. 실력을 중시 여겼다. 특혜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것을.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로 조금 더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습니까? 과거 시험까지 공부했는데, 교재 119 쪽에 밑에 보게 되면은 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게, 잔소리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앞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의 시스템에 한번 볼게요. 시스템. 맨 처음에 서당에 들어가죠. 그죠? 서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부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균관으로 가는데, 자, 이게 오늘 초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죠. 애가 들어가면 여기 서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훈장님 아래에서 천자문도 떼고 소학도 떼고 기초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떡을 싸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파티를 벌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여기 가고 서울에 있는 애들은 여기를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쳐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쳐요. 뭐만 가르쳐요? 성리학만 가르쳐요. 유학만 가르친다는 얘기죠. 유교 제일주의예요. 조선은 유교 제일주의예요. 불교 싫어합니다. 억불 정책이에요. 유교 제일주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서도 뭐만? 유학만 가르친다는 얘기죠. 자, 성균관의 전신이 고려시대 때는 뭐였죠? 고려시대 때는 뭐였죠? 국자감이었죠. 자, 국자감에서는 모두 유학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기술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만큼 유교 제일주의가 바로 조선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교육 및 과거 제도까지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병역 및 군사제도, 그 다음에 통신제도, 그 다음에 조선 초기 때의 대외 관계까지 하면서 조선 전반기 때의 시스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